하나의 중국,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정학적 발화점 중 하나인 대만을 둘러싼 논쟁,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이걸 계기로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죠. 그리고 이 모든 긴장의 중심에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원칙을 둘러싸고 대체 어떤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원칙이 뭔지 보고요.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와 그에 대한 상세한 반박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논쟁이 어떻게 더 큰 이념 싸움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역사가 이 모든 논쟁의 핵심 열쇠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논쟁의 핵심,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말 그대로 세계 정치를 가르는 아주 근본적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측의 시각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과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죠. 반면에 중국에게는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도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박노자 교수의 주장을 빌려서 그 핵심적인 비판이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이 딱 짚어주는 박 교수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단 한 번도 대만을 통치해본 역사가 없지 않냐는 거죠. 원문에 따르면 박 교수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논리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청나라 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왜 똑같이 청나라 영토였던 몽골의 독립은 인정했냐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아직 끝나지 않은 내전 상태라는 주장. 이거는 오늘날 대만이 이룩한 다당제 민주주의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하나의 중국 원칙 자체가 대만 사람들의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 그러니까 민족 자결권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논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자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게 결정적인 역사적 맥락을 놓치고 있다면서 아주 상세하게 반박을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 연대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만이 중국과 떨어지게 된 건 외세, 즉 일본 제국주의 때문이었고, 대만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건 그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내전에서 총뿌리를 겨눴던 국민당과 공산당, 이 둘 모두 초기에는 중국은 하나다라는 입장을 똑같이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문은 이 일국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 원칙이 그냥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배경에는 식민주의에 함께 저항했던 어떤 민족주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죠. 저자는 박 교수가 예로 든 몽골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건 역사적 맥락이 완전히 다른 두 케이스를 억지로 비교하는 거라고요. 몽골은 한때 중국을 지배했던 제국이었고 독립 과정도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논쟁에서 역사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자는 이런 역사적 반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논쟁을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념 갈등의 일부로 프레임을 확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진영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진영주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잖아요. 편가르기 같은 거요. 근데 저자는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서는 어차피 중립은 있을 수 없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는 건 필연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념적 주장입니다. 보편적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서구의 가치들이 사실은 중국 같은 나라를 공격하고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부 진보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반제국주의라는 더 큰 틀을 보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을 비판하면 그게 결국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는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모아서 역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군사훈련 같은 사건들을 볼 때 그 배경에 있는 식민주의나 내전 같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이 상황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숫자 181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수입니다. 저자는 이걸 통해 자신의 주장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 더 나아가 세계 곳곳의 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